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아이들 유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사랑 못 줘. 나는 사랑을 이 정도밖에 못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니면 당신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나요?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상담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좀 냉랭하신 분이라면 그 아이는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센 척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랑받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되게 까칠한 유형입니다. 되게 냉정해 보이고 이런 분들의 부모님들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좀 냉랭하신 분이라면 아이는 일찍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 두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밀쳐내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까칠형은요, 주로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해요. 자기 방어가 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반대입니다. 굉장히 수능형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추고 다른 사람 눈치를 굉장히 잘 보고 뭐든지 노보다는 예스를 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과 살짝 좀 불안정한 애착을 맺은 분이 많아요. 사랑한다 그럴 때는 막 안아주고 막 그러시는데요. 부모님이 기분 나쁘실 때는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엄마, 아빠가 참 좋으신 분 같아.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운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굉장히 사회생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자기 주장을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못합니다. 눈치만 발달돼 있어가지고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적당한 어떤 중간 지점에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사랑 못 줘. 나는 사랑을 정도밖에 못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MBTI가 유행하니까 MBTI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워낙 T야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현재를 지금 살지 않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죠. 저는 워낙 이제 가족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성인 때 본인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못 받았고 그때 상처가 많았고 그때가 사실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전문가들이 이름 붙이자면 애착 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게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라면
우리가 다 지금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장애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전문가들이 특히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고 마음건강 상담 전문가들도 외상후 장애라는 얘기보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아니, 외상을 겪고 성장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시절에 야단 맞는 상처를 입고 사는 어린아이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바꿔야만 사실은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저 같은 이제 상담 교수들이나 우리 상담학 전공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윌 헌팅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남성 청년인데 이 윌 헌팅이 아주 그냥 건달로 나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친구로 나와요. 유명한 명장면이 있죠. 아무도 이 윌 헌팅을 상담해주고 치료하지 못하는데 거기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자꾸 내 눈을 똑바로 보라 그러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이츠 나트 요 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갑자기 와락 울면서 이 치료자의 품에서 엉엉 우는 윌 헌팅의 모습이 정말 명장면 아닙니까?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너 왜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어? 너는 매 맞아야 되는 아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러도 사실은 심리치료와 상담을 했던 학자인데 이 아들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제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을 주지 않은 그 부모의 과제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건 그거죠. 사랑받지 못한 나의 과제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받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내가 말 못 들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매 맞고 산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 잘못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친구야. 그래서 실제로 이 윌 헌팅을 보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센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트라우마의 피해자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생존자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과거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잃어버린 사랑, 그 상실을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윌 헌팅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그 치료사의 품에서 엉엉 평생 참았던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터뜨리는 거죠. 결국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은 내가 잊어버려야 될 모습이 아니고요. 나는 살아남았어. 이제부터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생존자로 축하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된 포인트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이렇게 화를 잘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질문 많이 하지 마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누구 만났냐?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하면 취조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내가 다 컸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저 그냥 궁금하기만 해라. 이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궁금해할 수가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만 살짝 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도울 일 있으면,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랑 말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한다고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항상 내 옆에 있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추궁하고 취조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좀 도움받을 게 있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건넬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섞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달라요. 자신감은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doing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못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자존감은 좀 달라요. 이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뭘 잘 못해도 그래도 나는 나야.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하면 이 being은 끄떡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누구의 역할이 크냐? 부모님의 역할이 참 커요. 수학을 못하면 넌 인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감도 떨어지지만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너 수학 못해도 너 그대로 영어도 잘하고 너 친구 관계도 좋잖아. 너 괜찮은 아이야. 이건 사실 굉장히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 부모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자존감은 부모님이 예전에 잘 못해줬으면 이제 끝난 거네? 아닙니다. 사실은 내 비잉을, 내 존재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자존감은 언제나 다시 싹틀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못해. 너 그러면 안 되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널 알아. 너의 비잉은, 너의 존재는 절대로 이렇게 끝날 인간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언젠가는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런 어떤 이 비잉 응원에 힘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학업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자녀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상담 전문가들에게 아주 철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상담을 온 사람들도 괜히 오잖아요. 근데 항상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연결된 사람을 관계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자에 대한 포커스는 절대로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요, 친구 얘기를 한다고 친구로 빠지시면 안 돼요. 친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속상하겠다. 아이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말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속상한 일 있으면 절대로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빠한테 꼭 얘기해. 아빠가 항상 들어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인간관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는 꼭 엄마를 기억해라, 아빠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아이들이 난 사랑 못 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자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